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둔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구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지역에 후보자를 배치한 일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인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배제되고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잇따르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송영훈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여당 이야기입니다. 공천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 중이긴 한데 보류가 돼 있는 곳이 아직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만하면은요, 네. 4년 전보다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빨라요. 예, 제가 4년 전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지금 4년 전에는요, 총선 43일 남았을 때 미래통합당이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그리고 경선 후보자 발표까지 다 해서 90개 지역구밖에 못했습니다. 지금은 190개 지역구를 했거든요. 253개 지역구에서 190개를 하고 63곳이 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4년 전보다는 지금 비교할 수 없게 빠르고요. 그리고 63곳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호남에서 사실 9곳이 남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구, 분구, 합구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안 한 곳이 한 7, 8곳 됩니다. 그런 걸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40여 곳 남았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 정상적인 공천 속도 내지는 빠른 공천 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영남권에서 한 10여 곳이 남아 있고 또 서울에서도 지금 한 8곳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권 4개 지역구가 남아 있죠. 이런 강남권 4곳이나 영남에서 아직 발표 안 한 곳들은 당에서 좀 많은 그 집중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은 또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거나 이해할 만한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4년 전보다 빠르다라고 하면서 호남 지역에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가기가 좀 껄끄럽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후보자가 나오려면 네. 최소한 15%는 받아야만 득표율에 있어서요. 네. 그래도 뭐 10% 이상을 받아야지 어떤 선거 비용의 보전도 절반이나 되고. 네. 예, 또 15% 받으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지역주의가 옅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뭐 광주 쪽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10% 미만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기세로 보면 국민의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10%도 넘지 못한다면 선거 비용의 전체를 다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의 선거를 치른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 너무 말하면 양쪽 진영으로 결집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혹은 영남 지역에서 서로 상호간에 그런 어떤 후보가 구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강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김성태 전 의원님 같은 경우 아깝게 공천 불출마 그렇게 선택이 됐지만 네.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용할 수 있는 어허. 기회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여전히 아깝지만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율은 높은 편인데 마땅한 대리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운 뭐 그런 지역도 생길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 총선이 너무 민주당은 의석수를 많이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가 없어 지금 내부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거고요. 역으로는 국민의힘은 너무 적게 얻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숨쉴 여유 공간은 생겼습니다만은 그나마도 많이 한쪽이 빈 이제 그런 모습들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강선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지역은 글쎄요.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면 강서 가불병중의 강서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해볼 만한 지역구라고 평가가 됩니다. 지난번 그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강서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그 진 표차가 네. 그 강서구 전체 평균보다 4%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세가 조금 있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후보자를 결정을 못하고 있고 원래 공천 신청을 했던 그 박대수 의원이 지금 그 드랍을 했죠. 사퇴를 한 상태인데.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그 경선을 치르는 지역구 중에 양천갑이라든가 또 중성동을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 소위 빅매치가 벌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아깝게 경선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들이 최종적으로도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한번 엮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와중에 이제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입니다. 벌써 4선의 이명수 의원은 아예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명수 의원이 지금 4선이시고 만 69세시죠. 네. 그리고 지금 충청권에서 이제 여러 지역이 단수 추천 또는 경선 지역 발표가 됐는데 이 아산 갑이 발표가 안 되면서 사실상 이제 하위자 명단에 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어쨌든 오늘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셔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그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서 당의 총선 승리를 돕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추측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복귀왕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리턴 매치가 또 예고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에는 또 상대 후보도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삼자 구도로 표가 분산이 됐을 때 그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는 그걸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까지 그 상실하는 결과가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도 또 그런 결행은 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어쨌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서 그 불출마를 결단하신 걸로 그런 점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명수 의원의 불출마. 글쎄 우선 뭐 복귀 의원하고 리턴 매치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귀양 전 시장을 압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있어서 평가 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예. 이제 과거 전력이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기초원에 대한 어떤 그 호응금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의원의 사실은 공천이 됐다가 공천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단순히 어떤 뭐 의정평가의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닌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결정적인 면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박기양 그 전 의원을 압도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경쟁력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처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에서 그런 뭐 그나마도 민주당보다는 부드럽게 그런 처리를 잘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오늘 경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또 혹시 이후에 재배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단 한 언론에서 오늘 그 재배치 이야기를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네. 뭐 공관위가 논의를 할 거라고 하는 뭐 관계자발 그 코멘트가 있었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배치 지역으로 지금 부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부산에서 그 단수 추천이나 우선 추천이나 또는 경선 후보자 발표를 안 한 곳이 지금 두 곳 남았습니다. 네. 부산 서구 동구하고요. 그다음에 부산 남구 을이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부산 남구 을은 부산 남구 갑과의 합구가 매우 유력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남구 갑에 지금 박수영 의원만 공천을 해놓은 상태고 민주당은 남구 을에 박재우 의원을 공천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그 합구가 돼서 이제 리턴 매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남은 곳이 부산 서구 동구인데 사실 여기는 예비 후보도 많고 그 교통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과연 재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일단 한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공관위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용찬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한번 출마를 해서 낙선했고 또 이제 그 지상파 메인 뉴스 앵커 출신 아닙니까? 원래도 인지도가 있고 4년간 지역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데이터도 상당히 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박민식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그 화합을 촉구한 마당에는 아마 단수 추천이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이 지역구가 또 김민석 의원 지역구다 보니까 또 뭐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자체 영등포 자체는 저는 뭐 리턴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단수 추천의 힘을 가지고. 네. 그런데 우선 저는 좀 박민식 의원이 전재수 의원한테 못 이겨서 도망간 꼴이 됐거든요. 사실은 북강서에서. 네.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성남에 있다가 다시 영등포로 왔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본부 장관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서병수 의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박민식 의원이 장관이 된 힘으로 다시 리턴 매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으로 가는 게 맞았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동안에 서병수 의원이 험지 출마, 저 컷오프 대신에 그걸 받아들였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쪽도 갈 길이 막힌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나마도 부산 지역은 다시 그 사실은 작년에 2030 엑스포 불발 때문에 분위기가 좀 민주당 쪽으로 기운 듯 했습니다만 최근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 지역도 보내기가 쉽지 않다. 굳이 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권의 험지로 박민식 의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검천이라든지 뭐 서울에도 이제 뭐 강북이라든지 여러 노원도 가지 있죠, 지역에 노원. 노원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 달 2일부터 이제 총선 필승 결의 대회를 하는데 뭐 광주부터 가네요. 네, 호남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취임 후에 이제 5.18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그 전국에 단수 추천된 후보자들한테 전화를 할 때도 뭐 호남은 빼고 돌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호남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전국 정당이 되고 싶다는 코멘트도 여러 차례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호남에 가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 이제 그 호남 원적 유권자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또 민주당이 그 공천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완되고 이반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 그만큼 그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이 물론 호남에서는 조금 반응이 느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타지의 호남 원적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호남 지역 총선 필승 결의 대회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호남에서 반응 어떨까요? 지금 이제 뭐 호남에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가 너무 낮아요. 네, 10%가 안 된다. 예, 그나마도 또 그동안에 호남을 공략한 건 사실은 이준석 대표 때 많이 공략을 했고 그렇죠. 젊은 호남 유권자들 중에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개혁신당을 했을 때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개혁신당과의 경쟁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호남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예컨대 오늘 임종석 그다음에 뭐 기동민, 네. 윤영찬, 뭐 전해철 이 분들의 공통점이 다 고향이 호남인 수도권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단순히 임종석을 친노, 친문, 뭐 문명 파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그게 바로 무슨 뭐 이낙연 신당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이 조금 느슨해진 좀 어수선해진 분위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집고 들어간다고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호남도 좀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다고 확 분위기가 국민의힘까지 뭐 바뀌어질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동안에 뭐 동서화합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내부에서 보이는 어떤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후보자 그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좀 극복해야 될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이슈가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비명계 목소리 낼까라는 건데 이유는 바로 임종석 실장.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대부분 다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바로 또 이제 전현희 전 위원을 또 위원장을 추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 저희들이 주목한 것은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멘토이기도 하고 발언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그렇게 임종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인터뷰도 했죠. 예. 네. 그렇다면 일부 후퇴에서 제 생각에는 공천 배제는 아니더라도 전현희나 혹은 추미애와 경선 정도는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 말하자면 말씀을 하신 이해찬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좀 비켜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 갈등이 첨예해야 되는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통합적인 운영이란 거하고 완전 찬물을 깼는 또 이해찬 대표하고도 이제 결이 달라지는 그런 걸 선택해서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를 더 높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 사태가 간단하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임종석, 기동민 뭐 줄줄이 윤영찬 이런 분들이 다 호남 출신입니다. 장성, 장흥, 뭐 전주 줄줄이 그렇게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단순히 호남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도권 호남 출신들의 투표율이 저조해지면 그게 저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1, 2% 사이로 몇십 석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죠. 보여지면 그 역으로 보면 지난번 21대와 전혀 반대의 의석수가 그 총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우 미묘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단순 지금 홍영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과연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왜 강행했을까요? 리스크가 이렇게 클 건데. 네. 이제 어쨌든 이게 뭐 결과는 총선에 몇 석 얻는다 보다는 네. 결과적으로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가져가고 아하. 다음 대선 때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뭐 당협위원장 수로 최다 개편은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어떤 친노 친문과의 관계보다는 이미 진보 블록화하는 것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 아니냐. 진보당과 연대. 네. 사실은 중도의 어떤 민심과 괴리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울산 북구에 이상훈 의원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진보당한테 저렇게 거의 퍼주기 하듯이 줘버리고 네. 비례대표도 거의 한 뭐 13, 3, 4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절반 정도를 진보 블록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 이제 이재명 계파의 특색을 나타내는데 이제는 그 스스럼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임종석 전 실장의 배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계속 지금 언론에서 왜 공천 배제했을까요?라고 묻는데 그 질문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그걸 발표를 하고 네. 그 백브리핑을 할 때 이제 어떤 기자분이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배제한 이유가 뭔가요?라고 물었더니 안규백 공관위원장께서 좀 신경질적으로 답변하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현희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네. 답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유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명분인데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배제를 하더라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쨌든 정권 교체 책임이 있는 분이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판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든가 그러면은 그 발표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내세우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표를 하는 순간에 그 명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어떻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당내 권력 투쟁의 문제다. 세간에 놔도는 설처럼 임종석 전 실장이 국회에 다시 등원을 하게 되면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자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들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 민주당은 당 내에서도 그러면은 친명도 이 총선을 이기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뭐 과반수를 못하더라도 설령 우리 계파만 많이 살아남으면 된다. 지금 이 생각으로 공천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럼 반대로 지금 이런 취급을 받은 비명은 몇 명이 공천을 받더라도 이 총선에서 본인들만 살아남으면 됐지 당이 승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까지 전이가 돼요. 그러면은 양쪽 계파의 지지자들이 다 당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은 지지층은 계속 이완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완될 수 있는 와중에 비명계 구심점 역시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최고위원회도 이제 거의 유일했다고 봐야죠.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만둬 버리는 걸 보고 이건 또 책임이 없는 거 너무 무책임하게 그만둔 거 아니냐 거기서 쓴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글쎄요, 고민정 의원이 견뎌내야 되는데
또 뭐 당의 중진께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뭐 당의 중진께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건 사실 그냥 변명에 불과한 거고 네.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 안에 있기가 더 불편해지는 또 아무 의미가 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당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고민정 의원을 또 혹은 뭐 친명의 많은 의원들이 지탄하고 공세를 퍼붓는 과연 저러다가 공천권도 도로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이제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민정 의원의 어떤 어깨는 무겁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전혀 고려하고 있고 이름이 잘 안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전해철 의원입니다. 맞아요. 전해철 의원은 사실 차기 다음번 전당대를 준비하면서 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뭐 홍준표 의원이 다시 이제 뭐 민주연대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어떻게 이 과정들을 습습하게 가는지 아마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본인은 이길 수 있다. 뭐 전해철 의원처럼 뭐 20% 30% 감점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끔찍 없는 것이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여론조사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정말 공평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말하자면 뛰쳐나가게 되는 과정인데 예. 한 2, 3일 정도 사이가 되면 대충 흐름의 가닥은 잡힐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낙연 대표에게도 있습니다. 호남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만약 이낙연이 아니고 김부겸이나 정세균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훨씬 불이 쉽게 붙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이미 서른 의원조차도 그 좀 망설이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낙연 뭐라면 새로운 미래의 어떤 그 주체 세력에 대하여 호남이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심리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친문의 의사표시를 이제 총대를 메고 대표로 한 걸로 읽혀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홍영표 의원이 그 의원총회에서 멸문정당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문정당이 아니라 이것은 멸문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멸문은 결국은 친문을 없애는 멸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뭔가 가시적인 행위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당직자가 별로 없어요. 친문 당직이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사소한 당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퇴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고민정 최고위원밖에 없고 그렇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타이밍에 바로 입장을 밝히자니 어떻게 보면은 개파의 최종적인 수장인 것인데 네. 매우 부담스럽죠. 바로 하기는. 그렇다고 임종석 전 실장이 노타임으로 반응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임 전 실장은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최고위원직을 던짐으로써 의사표시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민주당이 일단 당내 갈등 조정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는 거죠. 정성호 의원이 소위 이제 친명의 좌장으로 불리는데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할 거면은 최고위원직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강을 건넌 거예요. 수습이 안 됩니다. 그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민정 의원 본인의 생각은 또 본인이 계속 지도부에 있었을 적에 나중에 총선에서 혹시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 지도부는 같이 동반 사퇴를 해야 될 텐데 본인은 그런 책임론에 엮이고 싶지도 않겠죠. 그리고 이 지도부가 어차피 자기가 거기 남아 있어봤자 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친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혹시 나중에 패배를 하면 새로운 질서가 당내에서 구축이 돼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것이 낫지. 네. 지금 이 지도부 자리 한 자리 있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미 송갑석 최고위원도 저 작년 10월에 최고위원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도부에서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최고위원 자리에서 갑론을박하는 시점이 아니라 네. 실제는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룹핑 속에서 작전 회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사실은 험지에 간다는 원인 제공자인 거예요, 사실은. 네. 임종석 전 의원이 올 걸 전제로 해서 자리를 비켜준 것인데 그렇죠. 옛날 논법으로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지분은 반은 있어요. 원래는 네. 그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따라서 후임제를 정하든지 이런 부분이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아하. 또 역으로는 사실은
당 입장도 맞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온 만큼 실제로 그것은 옛날에 내가 했으니까 내한테 줘.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임종석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상에서 지금 임종석 전 의원보다 더 나은 조사가 나온 사람이 있는가? 전략공천자로 온 전현희 의원이 과연 임종석 전 의원보다 더 나을 것인가?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규백 의원이 또 지나치게 또 무슨 뭐 여전사 3인방이나 말을 해서 예. 근데 여전사들이 다 지역구 돌리면 높은 점수가 안 나오는 여전사들이라서 이게 그게 아마 민주당의 패착이고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 윤희숙 전 의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성동 갑에는 지금 단수 추천이 확정이 됐고 오늘 이제 그 전현희 전 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만은 윤희숙 전 의원이 1월 28일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성동 갑에 온 기간이 한 달이 빨라요. 지금 선거는 43일 남았는데 네. 이 타이밍에 한 달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미 지역에서 선거를 전제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현희 전 위원장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단수 추천 발표가 됐는데 네. 누가 됐다는 거에 언론이 주목을 안 하고요. 다 누가 컷오프 됐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전부 다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컷오프 됐는가,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 돼서 앞으로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임종석 전 실장은 무슨 입장을 발표할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첫 단추가 꼬인 거라서 네. 사실은 여기 있는 전현희 전 위원장이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탈당의 대열에 합류할 만한 의원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 뭐 얘기로는 뭐 가칭 민주연대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선 그러면 오히려 전 뭐 정세균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영입해야 되는 작전을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전해철 의원 같은 입장이나 임종석 의원의 입장도 아직은 당 속에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 더 그렇죠. 셉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도 다른 지역 안 간다. 성동에서 출마하거나 불출마하겠다. 그 말의 뜻은 남아서 버티겠다. 네. 뭐 물론 뭐 출마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전해철 의원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수모를 당하지만 뛰쳐나가지는 않겠다. 그러면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호남의 민심에 등을 얻고 다시 한번 사실은 그 뭡니까 이재명 집단에 대해서 네. 그대의 어떤 당내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의외로 지금 현재 당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그나마도 당 밖으로 나가는 의원 중에서는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다 이낙연 신당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신당의 통합 자체가 여전히 부정적 영향력으로 돌아오고 있다. 각각이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이탈 인원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빨리 노선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가담한 의원들 많이 있긴 어려울 걸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중간에 그 개혁신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스텝이 크게 꼬였어요. 그 저는 한 두어 달 전부터 일관되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 대표가 추구해야 될 길은 전통적인 제3지대 논리가 아니고 여기가 진짜 민주당이다. 내가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라는 프레임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개혁신당과 합당을 하면서 그 10하루 앞뒤로까지 하면은 거의 한 달 정도를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진짜 민주당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보다 기치와 메시지가 더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나왔을 때 아 여기가 민주당 재건의 베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반향이 매우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표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내가 따로 당을 만들어서 나왔지만 여기는 정말로 민주당을 되돌리기 위한 플랫폼에 불과하다. 나는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나오면은 여기서 손잡고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는 당이 돼서 다시 거기 들어가서 민주당을 바꾸고 이기는 작업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그 자신의 대권 플랜을 위한 베이스가 된다는 느낌 들면은 가담하려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요.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은 과거 이제 신한민주당 돌풍 85년에 그때 이제 민한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한민주당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때 기자로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총선 한 달이 안 남았을 때 만들었는데 돌풍을 일으킨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안 늦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치한 메시지를 좀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제언을 드려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 3대로 지금 갈 만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인물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동탄 지역 얘기를 좀 했어요. 보통 이제 뭐 대구나 수도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을 버리는 것이 일단 명분이 좀 부족해요. 네. 같은 수도권에 나오면서 물론 노원병이 지금 갑을병에서 갑을로 선거구가 하나 줄어드는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무슨 노원병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노원병이 노원을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의 어떤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면 일단 나는 왜 노원병에 다시 출마할 수 없는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뭐 화성의 어느 분구되는 지역구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명분이 부족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게 아예 다른 지역이 된다. 예를 들면 한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 TK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은 그것대로 명분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 그런 그 논의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TK에 출마했을 때는 당선될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질문하신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비례대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셀프 비례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겠죠. 선택이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뭐 그 이원욱, 양양자, 이준석 이렇게 같은 벨트로 나갈 의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동탄은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듯이 대구 가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보고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보수의 차기 또는 차차기 리더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찾아보면은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많은 곳이 동탄, 화성, 뭐 젊은 이들이 많이 사는 곳 그렇게 보여지고 양양자 의원이나 본인이 전공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래서 양양자 의원은 뭐 용인을 택하고 네. 이원욱 의원은 원래 이제 화성이 지역구니까 그렇죠. 그 라인들을 가지면서 탄력적으로 조금 본인이 전공과 또 젊은 세대들이 있는 곳을 하나 말하자면 엮어보는 그 개혁신당 벨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보면 민주당 탈당한 의원 중에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정말로 오실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치적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최근에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으로 오셨고 그렇죠. 반대로 또 새누리당에서 과거 민주당으로 간 2016년에 그 진영 의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전 복지부 장관. 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사선을 하시고 국회 부의장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오지 못한다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분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 그런 기류가 읽히고 다만 이제 본인의 최종적인 선택에 달렸겠죠. 아마 이제 그 당을 옮기실 때는 당선이 되더라도 또 그 이후의 정치적 진로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될 건데 아마 근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결정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43일밖에 안 남아서요. 예. 보면 이제 민주당을 앞서서 얘기했지만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이탈자들을. 글쎄요. 지금 현재 이제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특단의 어떤 뭐 이선 후퇴라든지 아. 또 혹은 최소한 저는 김병기 의원 같은 분의 사퇴나 불출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의 간사로서 실제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기관을 뭐 이렇게 하나 더 붙여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들도 있는 거고 최소한의
친명 측근 중에 우리도 하나 어떤 희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거나 그러니까 가장 그 수가 높은 것은 정성호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어떤 일정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드러낼 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